9장. 위컴 씨가 방문할 때마다 그와 동양 사람인 가디너 부인은 서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디너 부인은 그가 흥미로운 젊은이라 여기긴 했지만 엘리자베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 리지, 조심해야겠다. 위컴 씨가 훌륭한 젊은이이긴 해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애초에 그가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을 받았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신랑감이 되었을 텐데 그와 결혼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니? 위컴과 사랑하는 사이도 아닌데요, 뭘.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이긴 해도 외숙모 말씀이 맞아요. 결혼은 안 되겠죠. 그 가증스런 다시. 조심한다고 약속드릴게요. 위컴 씨를 자주 만나지도 않을 거고 또 조심할게요. 이제 됐죠? 가디너 부인은 안심했다. 엘리자베스는 외숙모가 마음 써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충고를 받는 것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되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가디너 씨 내외는 제인을 데리고 런던으로 돌아갔다. 콜린스 씨와 결혼하기 위해 다음날 하트퍼드셔를 떠나게 된 샬롯도 엘리자베스에게 작별을 고하러 왔다. 자주 편지해. 그럼,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 3월에 우리 신혼집으로 지내러 와줄래? 엘리자베스는 그러기가 편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랜 친구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샬롯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엘리자베스는 친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몹시 궁금했다. 샬롯은 편지에 편안히 잘 지내고 있으며 집이며 가구며 이웃이며 모두 좋다고 했다. 그리고 캐더린 드버그 부인도 잘 해주고 계신다고 써놓았다. 그러나 남편 얘기는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직접 방문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엘리자베스는 또한 런던에 간 언니의 소식도 몹시 궁금했다. 그러나 제인이 전해온 소식은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런던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지만 빅리를 본 적은 없고 캐롤라인을 방문해서 빅리가 다하시 씨와 함께 매우 바쁘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나서야 캐롤라인이 자신을 방문했는데 친하게 굴지도 않고 아주 잠깐 머물다 갔노라고 했다. 편지에 제인의 말이 이어졌다. 사랑하는 리지, 캐롤라인 빅리에 대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한 번도 나를 좋아한 적이 없으면서도 전에는 왜 그렇게 친하게 굴었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 오빠 때문에 나에게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빅리 씨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젠 분명하잖아. 만약 그가 날 생각한다면 벌써 방문했을 테지. 내가 런던에 와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말이야.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이해하기 어렵구나. 속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편지를 읽고 난 후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아팠다. 빅리와 언니가 결혼하리란 희망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빅리의 인품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제인이 다시는 캐롤라인에게 기만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디너 부인도 편지를 보내왔다. 위컴 씨와의 교제를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을 하면서 둘의 사이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엘리자베스는 우울한 마음으로 외숙모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써보냈다. 위컴 씨는 자기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며 지금은 10,000파운드라는 거금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킹 양에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썼다. 엘리자베스는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 왔었고 또 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조금 아픈 정도였다.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었고 또 재산이 아니었다면 위컴이 자신을 선택했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20장 1, 2월이 지나갔다. 엘리자베스가 켄트로 샬롯을 방문하기로 한 3월이 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도 샬롯이 그리워졌고 콜린스 씨에 대한 혐오감도 줄어들었다. 이번 여행이 그녀에게도 기분 전환이 될 것이었고 또 가는 길에 런던에 있는 제인을 보러 갈 수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윌리엄 경과 그의 둘째 딸 마리아와 함께 여정에 올랐다. 런던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때쯤 가지너시 댁에 도착했다. 제인은 건강해 보였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예뻤다. 그러나 가디너 부인이 엘리자베스에게 조용히 전해준 말로는 제인이 가끔 침울해한다는 것이었다. 너는 좀 어떤 일이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위컴 씨에게 화가 나 있니? 제가 왜요? 그가 재산이 없으니까 외숙모가 저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긴 해도 여자가 유산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청혼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짓이야. 점잖은 남자가 어딨어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남자라면 지겨워요. 미안하다 리지야. 다음날 외숙모는 남편과 함께 초여름의 잉글랜드 북부를 구경 가는 길에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갔다. 엘리자베스는 기분이 좋아졌다. 아, 외숙모 고마워요. 이 바위와 산들에 비하면 도대체 남자들은 다 뭐죠? 그녀는 들뜬 기분 그대로 켄트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다. 21장 경치는 매우 아름다웠고 엘리자베스의 유쾌한 기분도 지속되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큰 길에서 벗어났다. 로징스 파크에 다다르자 콜린스 씨와 샬롯이 살고 있는 목사관이 보였다. 신혼부부가 문 앞에 나와 손을 흔들었다. 샬롯은 아버지와 동생과 친한 친구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고 엘리자베스도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불행히도 콜린스 씨는 결혼 후에도 변한 것이 없었다. 문 앞에서 장황하게 격식을 갖춘 인사말을 늘어놓더니 집에 들어가서 또다시 인사말을 시작했다. 방방마다 가구란 가구는 다 가리키며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 그가 실없는 소리를 할 때마다 빈번한 일이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옆눈으로 샬롯을 쳐다보았다. 샬롯은 한두 번 얼굴이 붉어지긴 했어도 남편이 하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채 했다. 엘리자베스가 생각하기에 콜린스 씨는 집과 가구를 보여주어서 그녀의 질투심을 일으키려는 심사인 것 같았다. 뭔가를 보여줄 때마다 엘리자베스를 쳐다보았고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을 후회하도록 유도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콜린스 씨는 자신의 넓고 깔끔한 정원으로 안내했는데 자신이 직접 가꾼 것이라고 했다. 또 정원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했다. 샬롯이 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남편에게 정원 일을 적극 권장한다고 그럴싸하게 거들었을 때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참기가 어려웠다. 콜린스 씨는 손님들에게 정원에 있는 식물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나무 사이로 보이는 로징스 저택의 경관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언덕 위에 서 있는 훌륭한 현대식 저택이었다.
콜린스는 전망이 잉글랜드를 통틀어 가장 훌륭하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22장. 다음날 콜린스 씨 내외와 손님들 모두는 캐더린 드버그 부인이 사는 로징스 저택의 정찬에 초대되었다. 콜린스 씨의 의기양양함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초대받은 영광과 캐더린 드버그 부인의 너그러운 배려에 대해서 말해댔다. 그는 전날 밤과 당일 아침까지도 말해댔다. 로징스 저택에 도착한 후에는 갖가지 호화로운 물건들을 일일이 언급했다. 국왕을 배알한 적이 있는 윌리엄 경까지도 저택의 분위기에 긴장했고 그의 작은 딸 마리아는 아예 겁에 질리다시피 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행동했다. 캐더린 드버그 부인은 키가 크고 건장한 몸집에 인상이 강한 사람이었다. 말투도 매우 위압적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딸 드버그 양은 마르고 자그마한 사람인데다 말수도 적었다. 다하시 씨를 생각하며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었다. 드버그 양은 그의 좋은 배필이 될 듯 했다. 정차는 매우 훌륭했고 콜린스 씨는 나오는 요리마다 찬사를 잊지 않았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윌리엄 경은 사위가 하는 말을 계속 따라했다. 엘리자베스는 드버그 부인이 두 사람의 우스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지만 부인은 두 사람의 칭찬이 싫지 않은 눈치였다. 드버그 부인은 쩌렁쩌렁하고 힘찬 목소리로 샬롯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했다.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일이 말해주었는데 심지어는 당모이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까지 충고했다. 그러고 나서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그녀와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무례한 질문에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성실히 대답했다. 수많은 질문과 달갑지 않은 충고 끝에 드버그 부인은 엘리자베스에게 사교계에 데뷔한 동생은 몇이나 되냐고 물었다. 모두 다 했습니다, 부인. 뭐라고? 5자매가 한꺼번에 모두? 첫째가 결혼하기도 전에 막내도 사교계 출입을 한다. 아, 참 별일일세. 막내는 아직 굉장히 어릴 텐데. 네, 이제 겨우 16입니다. 하지만 큰 언니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동생들까지 집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막내도 언니만큼 젊음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불공평한 처사이기도 하고 자매 간의 우애도 나빠질 거예요. 맙소사, 부인이 말했다. 아주 당차게 자기 주장을 하는군. 나이가 몇이나 됐지? 다 큰 처녀가 어떻게 쉽게 나이를 말하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캐더린 드버그 부인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지 못하자 몹시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부인에게 감히 이런 일을 한 첫 번째 인물이 아닐까 싶었다. 20이 넘었을 리는 없고, 캐더린 부인이 말했다. 좀 있으면 21살이 됩니다, 부인. 그 후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카드 게임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2개의 테이블에 나누어 앉았는데 엘리자베스, 마리아, 드버그 양과 그녀의 유모가 속한 테이블에서는 한마디 말도 오고 가지 않았다. 한편 다른 테이블에서는 캐더린 드버그 부인이 특유의 큰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있었다. 샬롯의 집으로 데려다 줄 마차가 준비되었다는 전가를 받자 엘리자베스는 살았다 싶었다. 23장. 로징스 저택에서의 정차는 일주일에 2번씩 계속됐다. 그것만 빼면 켄트에서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엘리자베스는 샬롯과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 콜린스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일이나 자신의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보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로징스를 방문했지만 샬롯은 따라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샬롯이 결혼 생활에서 나름대로 아주 현명하게 처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되도록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1년 중 이맘때치고는 날씨도 좋아서 엘리자베스는 아무도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로징스 파크의 경계까지 자주 산책을 다녔다. 그럴 때면 아주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마치 참견 많은 드버그 부인의 영토에서 해방되는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 다하시 씨가 머지않아 로징스로 이모를 방문하러 올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카가 자신의 딸과 맺어지기를 원하는 드버그 부인은 특히 그를 기다렸다. 엘리자베스에게 다하시 씨는 그다지 반가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가 오면 로징스 저택에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가 드버그 양과 교제하는 것과 또 그에 따라 다하시와의 결혼을 꿈꾸는 캐롤라인 빅리가 헛물 켜는 것을 보는 재미가 기다려졌다. 다하시 씨의 마차가 로징스에 도착하자 콜린스 씨는 당장 인사차 로징스를 방문하러 나갔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샬롯은 남편이 다하시 씨와 또 다른 남자 한 명과 함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달려가 손님을 맞아야 된다고 말했다. 너를 보러 온 거야, 리지. 다하시 씨가 나를 보겠다고 이렇게 당장 달려올 리가 있겠니?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대꾸도 하기 전에 벨이 울렸다. 다하시 씨의 사촌인 피츠 윌리엄 대령이 먼저 들어섰다. 그는 30살가량 되어 보이는 남자로 뛰어난 미남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신사다운 사람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별말 없이 가볍게 무릎을 굽혀 인사만 했다. 다하시 씨는 묵묵히 앉아만 있었고 결국 엘리자베스가 말을 걸었다. 다하시 씨, 제 언니가 런던에 머무른 지 3개월쯤 됐어요. 만나보셨나요? 물론 엘리자베스는 그가 제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니와 빅리 씨 남매 사이에 어떤 소식이라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 다하시 씨는 조금 당황스러워하더니 제인 베넷 양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날씨 얘기를 했다. 두 신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떠났다.